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양반가, 바로 민소연의 집안이 그러했지요. 소연의 아버지 민대감은 선비로서 고든 심지를 지니고 백성들을 위해 힘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관청에서 나라의 곡식을 빼돌렸다는 모함을 받게 되었지요. 아니, 우리 대감께서 어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오. 분명 누군가의 모함이로다. 안채에서는 하인들의 탄식과 곡성이 이어졌습니다. 민부인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관청을 오가보았지만 이미 판관의 뜻은 굳어져 있었고 억울함을 밝힐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민대감은 차가운 옥중에서 눈을 감았고 민부인은 그 충격에 병석에 눕게 되었지요. 소연아, 어미는 곧 내 아버지 곁으로 갈 듯하구나. 창백한 얼굴로 민부인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6살 꽃나이의 소연은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떨구었지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마시옵소서. 반드시 모든 일이 바로잡힐 것이옵니다. 하지만 민부인의 눈빛은 이미 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집안이 무너지는 절망이 그녀의 기력을 서서히 앗아갔지요. 끝내 민부인은 남편을 따라 세상을 등지고 소연은 혈혈단신 외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 집안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억울함을 벗기려던 소송 비용과 관리들에게 건넨 뇌물로 남은 것은 거의 없었지요.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고을의 원님 유만석 판관과 부호 박중태가 나서서 꾸며낸 빚을 구실 삼아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소연 아씨, 이 집은 이제 비워주셔야겠소. 박중태가 번들거리는 얼굴로 소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판관의 아전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지요. 저희 아버지의 빚이 어찌 그리 많단 말씀이옵니까? 제발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옵소서.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으나 박중태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도 이제 철이 들 나이 아닌가. 세상 이치가 그런 게지. 빚은 곧 재앙이라 갚지 못하면 내놓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소. 결국 소연은 대대로 살아오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유일하게 곁을 지켜주던 몸종 춘향이마저 다른 집으로 팔려가 버리고 소연은 하늘 아래 홀로 남은 신세가 되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곱디고 온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냈건만 이제는 거친 삼배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소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은 차갑게만 느껴졌고 한때 그녀에게 깍듯이 인사하던 이들조차 눈을 돌려 외면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 것이지요. 허기지구나. 마지막 한 끼를 언제 먹었는지도 가물거렸습니다. 소연은 남루한 옷자락을 여미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저 한 걸음씩 앞을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차가운 바람이 소연의 몸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규수가 이제는 갈 곳 없는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하늘이 내린 시험이며 곧 기묘한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을 굶은 소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깊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을 피해 몸을 숨긴 것이지요. 목은 바싹 타들어가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한때 고운 손은 이제 거칠어져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물물만 마실 수 있다면. 소연은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길을 더듬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치마자락이 찢겨 바람에 나부끼고 맨발은 돌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지요.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무렵 귀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니 바위 틈 사이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흐르고 있었지요. 소연에게는 감로수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갑고도 달콤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죽을 듯한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을 마신 뒤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번져왔지요. 이 물 보통 샘물이 아니로구나. 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교수가 어찌 혼자 이런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을까? 깜짝 놀란 소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내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얼굴은 분명 양반집 교수 같은데 어찌 저런 신세가 되었을까? 소연은 더욱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들리는데 정작 사람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혹 산신령의 장난인가 싶어 두려움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나무꾼 차림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속마음이 또렷하게 들려왔지요. 이상하네. 저 아씨에게 분명 무슨 특별한 일이 닥칠 것 같은데. 소연은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사내의 입술은 꼼짝도 안 했는데 속생각이 그대로 들려왔던 것이지요. 아씨, 괜찮으시오?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대답했지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무꾼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주더니 자리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이 샘물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물로 전해지요. 간절한 이가 마시면 뜻이 이뤄진다 하였지요. 아씨도 무슨 연유가 있어 이곳까지 오신 게 아니오?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속마음은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 아씨, 큰 화를 겪은 듯하네. 허나 이 물을 마셨으니 분명 변화를 맞을 것이야. 소연은 점점 더 놀랐습니다. 실제로 내뱉는 말과 속마음이 서로 달랐으니 분명 자신에게 기이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다만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허나 아씨, 혹 몸이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오? 그러나 속마음은 또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마치 이 아씨가 내 마음을 읽는 듯하구나. 설마 그럴 리야 있겠는가. 소연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남의 속마음을 듣는 힘이 생겼음을 말이지요. 그러나 이 기이한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히 내려가시오. 해가 지면 산길이 험하니 말이오. 나무꾼은 일어나 자리를 뜨며 마지막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 아씨에게는 분명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샘물의 신령함이 헛되지 않을 테지. 나무꾼이 멀어지고 소연은 홀로 샘 앞에 앉았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남의 마음속 소리가 귀에 들어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이것이 정말 하늘이 내린 능력이란 말인가. 맑은 샘물을 다시 들여다보니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신비로운 빛을 머금고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혹시 두 분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이옵니까? 소연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두렵고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 힘이 억울한 원한을 풀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데 쓰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소연은 조심스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다음 날 소연은 처음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한때는 가마를 타고 시녀들을 거느리며 다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남루한 차림으로 홀로 서 있으니 서글픈 마음이 앞섰지요. 그러나 전날 산에서 얻은 기이한 능력 덕에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쌀을 파는 상인, 무명을 펼쳐놓은 포목상, 그릇을 늘어놓은 옹기장이가 저마다 목청을 돋우어 손님을 불러 모았지요. 소연이 그 사이를 지날 때마다 속마음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쌀에 모래를 섞어놨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겠지.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쌀장수였으나 속내는 음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자세히 보니 정말로 쌀 사이에 모래알이 섞여 있었지요. 포목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명은 곧 빛이 바래겠지. 그 전에 얼른 팔아치워야겠다. 겉으로는 고운 무명을 펴보이며 여러 해를 써도 변하지 않는다오 하고 외쳤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소연은 이 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일이 많다니 세상이 참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장터 한쪽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여, 오늘도 그대를 위해 좋은 곡식을 실어왔소. 돌아보니 비단옷에 살찐 얼굴을 한 박중태 부호가 술에 가득 곡식을 싣고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줄지어 따르고 박중태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손을 흔들었지요. 내가 언제나 그대를 생각하고 있소. 오늘은 특별히 값도 깎아드리리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으나 소연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무지렁이들이야 고맙다고 절이나 하겠지. 어차피 썩은 곡식인데 이런 것이라도 얻어먹으면 족하다. 소연은 숨이 막히듯 놀랐습니다. 겉과 속이 천양지차였던 것이지요. 그때 또 다른 속내가 흘러나왔습니다. 판관 어른께 드릴 뇌물도 모아야 하는데 이번 장사로는 부족하겠구나. 곡값을 더 올려야겠어. 순간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중태와 유만석 판관이 결탁했음을 눈치챘던 것이지요. 마침 한 할머니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영감님, 우리 집 손자가 알아 누워죽 한 그릇 끓일 쌀이라도 좀 나눠주시오. 박중태는 냉정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멈, 세상에 돈 없는 자에게 곡식이 돌아갈 리 있소. 겉말은 차갑기만 했지만 속마음은 더 잔혹했습니다. 늙은 것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왜 손해를 보랴. 어차피 몇 해 더 살지도 못할 텐데. 소연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예전 자기 집에서 바느질을 해주던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할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서자 박중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듯 훑어보았습니다. 어라, 어디서 많이 본 낭자인데. 곧 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아, 민대감의 딸이로군. 적골이 되었구나. 아비가 죄인이면 딸도 죄인이지. 소연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으나 꾹 눌렀습니다. 박 영감, 저 할머님께 쌀 한 대만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 세상에 공짜는 없소. 게다가 죄인의 딸이 어디서 감히. 그러나 속내는 더욱 악독했습니다. 이 기회에 저 계집을 내 집 머슴살이로 부려볼까? 갈 데도 없으니 제격이겠지. 소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그의 진면목을 똑똑히 본 것이지요. 할머님, 다른 곳에서 쌀을 구해보도록 하시지요.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중태는 비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처지에 곧 굶어 죽고 말겠지.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그의 모든 속마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진실을 알고 복수를 준비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장터를 나서며 소연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신령한 능력으로 박중태와 유만석 판관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억울한 백성을 구해내겠다고 말이지요. 하늘이 내려준 은혜를 결코 헛되이 쓰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소연은 마을 뒷산 정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겼으나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때 정자 아래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깔끔한 유생복을 차려입은 젊은 선비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용모에 맑은 눈빛을 지닌 그는 소연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실례하오만 혹 오늘 장터에서 배웠던 낭자가 아니시겠소?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을 지켜본 이가 있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를 보셨다고요? 예,
박중태 영감이 한 할머니를 매몰차게 내치는 것을 보고 낭자가 나서신 모습 말입니다. 선비는 정자로 올라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속마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당황하여 집중해 보았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저는 정이라 하는 선비입니다. 무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낭자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뵈었소. 소연은 의아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소연이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소. 오늘 장터에서 낭자의 모습을 보고 느꼈습니다. 박중태의 곡식을 사려던 사람들을 만류하고 할머니를 도우신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정희가 정자 모서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여전히 그의 속마음을 읽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령께서는 어찌 저를 그렇게 보셨는지요? 낭자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다 멈추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듯 보였지요. 그 말에 소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세심히 지켜본 이가 있었다니 뜻밖이었지요. 혹 도령께서는 박중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조심스레 묻자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선량한 척하나 속은 탐욕에 찌든 자입니다. 유만석 판관과 결탁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요. 소연은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깨달은 바를 정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령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군요. 허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낭자는 어찌 그 사실을 아셨는지요? 정희가 눈빛을 고정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선비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요. 무엇보다 그의 속마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뢰를 더했습니다. 도령, 만약 제가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읽는다 하셨소? 정희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소연은 깊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령께서는 지금 제 말을 반신반의하고 계십니다. 혹시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은 아닌가 염려하기도 하시지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이 정확히 자기 마음을 짚어냈던 것이지요. 어찌 그것을 아셨소? 도령의 속마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소연은 산에서 샘물을 마신 일부터 장터에서 겪은 일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으나 소연이 박중태의 속내를 그대로 전하자 점차 진지해졌지요. 정녕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씀이요? 저 또한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허나 이것이 분명 현실이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문득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겠소. 무슨 뜻이시옵니까? 낭자의 능력으로 박중태와 유만석 판관의 죄상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백성을 괴롭힌 모든 악행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오.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막연히 품었던 생각을 정희가 구체적인 말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허나 저 홀로는 어찌해야 할지. 홀로가 아니오. 제가 함께하리다. 정희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 고을의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내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낭자의 힘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 뜨거운 기운이 일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할 이를 만난 것이지요. 도령,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분명 험난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어찌 정의를 세울 수 있겠소. 낭자, 우리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진실의 빛을 밝힐 수 있을 것이오. 해가 기울고 달빛이 정자를 비추는 가운데 소연과 정희는 굳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소연과 정희는 관아 근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희는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오로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소연 또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연 낭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도령님. 그런데 정말 관아 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염려 마시오. 오늘은 민원을 받는 날이라 백성들이 많이 몰려들 것이니 그 틈에 섞여 들어가면 되지요. 정의의 말대로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농부, 장사꾼, 수공업자 모두 억울한 사정을 안고 판관에게 호소하러 온 이들이었지요. 소연과 정의도 그 무리에 섞여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청이 높은 자리에 유만석 판관이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서기와 아전, 무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이 50을 간 넘긴 판관은 살집이 두툼하고 언뜻 보기에는 자비로운 인상이었지요. 자, 오늘도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보겠소.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시오. 겉으로는 위엄과 온화함이 깃든 목소리였지만 소연의 귀에는 곧장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이 무지렁이들이 몰려왔구나. 괜히 시간만 끌겠지. 얼른 끝내고 박중태에게서 뇌물이나 받아야겠다. 첫 번째로 한 농부가 앞으로 나와 허리 숙여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판관 나으리, 소인의 논에서 걷어가는 곡식이 너무 많아 식솔들이 굶고 있사옵니다. 조금만 덜 가져가 주실 수 없겠사옵니까? 허허, 그것은 나라에 바치는 당연한 도리 아니겠소?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는 법이지요. 겉으로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잔혹했습니다. 저놈 분명 곡식을 감춘 것이 있겠지. 다음에 사람을 보내 더 뒤져야겠다. 걷어들인 것 절반은 내 몫으로 챙겨야지. 농부는 낙심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과부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절하며 나왔습니다. 판관 나으리, 제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제발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그 일은 이미 조사에 끝마쳤소. 더 번복할 일은 없을 것이오. 제 남편은 결백하옵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과부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판관의 속마음은 냉혹했습니다. 그 남편은 박중태가 재산을 빼앗으려 죄를 씌운 것이지. 내가 거들어준 일이니 번복할 수 있나. 저 여자가 돈을 가져온다면 모를까. 소연의 두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가두어 놓고도 태연히 앉아있는 판관의 모습이 역겨웠지요. 세 번째로는 장터 상인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관 나으리,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전들이 세금 말고도 돈을 요구합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네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오? 내가 알면 엄히 다스릴 것이오. 겉으로는 놀란 듯 말했지만 속마음은 음험했습니다. 내가 시킨 일인데 감히 고발을 하다니. 저놈 장사 못하게 손을 써야겠군. 소연은 정의를 흘끗 보았습니다. 정의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지요. 네 번째로는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나섰습니다. 판관 나으리, 저희 마을 우물이 말라 물을 길어올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새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관아에서 도와주실 수는 없는지요. 우물 파는 일은 백성 스스로 힘을 합쳐 할 일이지 관아에서 나설 바가 아니오. 온화한 말투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물 파는 비용이라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어 절반은 내가 챙기면 되겠군. 박중태에게 맡겨 터무니없는 값을 불리게 하면 이익이 크겠다. 이처럼 한 시즌이 넘도록 많은 백성이 사연을 호소했으나 판관은 겉으로만 들어주는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오히려 그 사정을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궁리만 하고 있었지요. 민원이 끝나자 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백성들을 위하여 애쓴 보람이 있소. 모두 물러가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판관 나으리. 아전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판관의 마지막 속마음이 소연의 귀에 들려왔지요. 이제 박중태가 준비한 술과 안주를 먹으러 가야겠군. 오늘 밤에는 기생들도 부르기로 했으니 즐거운 자리가 되겠지. 소연과 정의는 백성들과 함께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본 판관의 실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지요. 소연 낭자,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판관의 속마음이었습니까? 네, 도령님. 한마디도 빠뜨림 없이 다 들었습니다. 정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런 자가 어찌 백성의 수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소연의 눈빛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 판관과 박중태의 부정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낭자, 내일은 박중태의 집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옵니다, 도령님. 분명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지요. 두 사람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5일장이 선 날, 소연과 정의는 이른 새벽부터 장터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중태가 장터에서 선심 쓰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려 한 것이지요. 해가 떠오르자 장터는 이미 북적였고 잠시 뒤 박중태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박중태가 오늘도 곡식을 가득 가져왔소. 박중태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수레 위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뒤로는 곡식이 실린 수레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값을 덜어드리리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백성과 함께 있소이다. 그 말에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지만 소연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지렁이들이 고마워하는 꼴이 우습구나. 오늘 가져온 곡식은 어제 비에 젖어 썩기 시작한 것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다니. 소연은 곡식 자루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으나 곰팡이가 핀 자국이 드러나 있었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곡식을 싼값에 드리는 것은 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지요. 그때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박 영감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가난한 이들을 생각해 주시다니. 할머님,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박중태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차갑게 울렸습니다. 늙은 것이 감격하는 꼴이 우습구나. 며칠 안에 배탈이 나겠지. 그때는 내 책임이 아니니 상관없다. 소연은 분노를 삼키며 정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 또한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 한 젊은 농부가 곡식을 사려 다가왔습니다. 박 영감님, 쌀 한 말만 주시옵소서. 물론이지요. 그런데 젊은이, 돈은 가져왔겠지요? 농부가 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자 박중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쌀 한 말을 사겠다니 장난하시오? 허나 영감님께서 오늘은 덜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값을 덜어준다 한들 세상에 허실은 없는 법. 돈이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오시오. 박중태가 차갑게 내치자 농부는 낙담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더 흉악했습니다. 저놈 집에 숨겨둔 곡식이 있을 터. 판관 나으리께 고해 세금을 더 거두게 해야겠다. 그러면 결국 내게 빌려달라 사정하겠지. 한편 장터 다른 곡식 장수들은 손님이 끊겨 난감해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박 영감이 오면 우리 장사는 도통되질 않으니. 그렇지. 어떻게 저리 싼 값에 팔 수 있단 말인가. 소연이 귀 기울이는 순간 박중태의 속마음이 또 들려왔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망하는 꼴이 시원하구나. 미리 쌓아둔 썩은 곡식을 이렇게 털어내고 좋은 곡식은 나중에 값 올려 팔면 이익이 2배지. 소연은 그제야 그의 교활한 상수를 깨달았습니다. 상한 곡식을 싼 값에 풀어 다른 상인들을 눌러놓고 나중에 독점적으로 장사를 벌이려는 수법이었지요. 한낮이 되자 박중태는 커다란 솥을 내오게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을 끓여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드리리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죽 냄새가 퍼지자 배고픈 자들이 줄지어 다가왔지요. 아이고, 박 영감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부처님 같으십니다. 칭송이 쏟아지자 박중태는 뿌듯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이만한 평판을 얻다니 참 싸구나. 게다가 이 죽도 상한 쌀로 끓인 것이니 일석이조지. 소연이 죽을 살펴보니 색이 탁하고
냄새마저 시큼했습니다. 마침내 한 아이가 죽을 먹고 배를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배가 아프오. 어찌된 일이냐? 아이가 왜 이러지? 아이 어머니가 다급히 아이를 부축했으나 박중태는 태어냈습니다. 아이들이야 원래 탈이 잘 나는 법이지요. 별일 아닐 것이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사병이로군. 죽지는 않겠지. 내 평판만 유지되면 되니 상관없다. 소연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정희의 소매를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요. 저도 갔소. 허나 지금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증거를 더 모아야 하겠지요. 박중태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일부터 곡식값이 오를 터이니 오늘 미리 사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소연의 귀에 그의 속내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벌써 다른 장수들을 회유의 값을 올리기로 했지. 결국 모두 내 손아귀에 들게 될 것이야. 판관 나으리께도 이미 말해두었다. 소연과 정희는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악인이 서로 결탁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지요. 도령님,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옳소. 더는 이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는 없지요. 해가 기울며 장사가 끝나자 박중태는 흡족한 표정으로 수레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이었구나. 썩은 곡식은 다 털어냈으니 이제 좋은 곡식을 비싸게 팔면 되겠지. 오늘 밤은 판관 나으리와 술자리를 즐기리라. 소연과 정희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령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네, 소연 낭자.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깊어진 밤, 정희는 관아 뒤편 창고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것이지요. 작은 등불을 손에 쥐고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장부철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 기록, 곡식 거래 장부, 각종 공문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정희는 하나씩 살피다 마침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로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장부에는 박중태가 판관에게 바친 뇌물 액수와 날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무고한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은 내역 또한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소연은 박중태의 집 근처에서 하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속마음을 풀어내고 있었지요. 영감님이 또 썩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라 하시더군. 그러게 내일 장터에서 또 팔 모양이지. 백성들이 병이 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겉말도 악랄했지만 속마음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인이 판관 나으리와 짜고 김서방 땅을 빼앗는다 하니 무섭구나. 맞아. 거짓 증언하라 돈까지 주던데 양심이 찔리네. 소연은 이를 모두 기억에 새기며 약속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숲속에서 소연과 정희가 마주했습니다. 정희는 밤새 구해온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소연 낭자, 이 장부를 보시오. 두 사람의 부정이 여기에 낱낱이 적혀 있소. 정녕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사온지요? 석 달 동안 박중태가 판관 나으리께 바친 뇌물이 100냥이 넘소. 또한 무고한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은 기록도 분명히 있소이다. 소연도 전날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도령님, 박중태는 오늘 김서방의 땅을 빼앗으려 거짓 증인을 매수하였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하겠지요.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억울한 이가 생기고 말 것이오. 정희는 장부를 품에 안으며 굳은 결심을 보였습니다. 도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일 민원을 받는 자리에서 모두 밝히겠소. 백성들 앞에서 말이오. 이튿날 관아 앞마당은 평소보다 더 많은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관이 자리에 앉자 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관 나으리 소생이 고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오? 말해보시오. 겉은 태연했으나 소연의 귀에는 불안한 속내가 들려왔습니다. 저 젊은 선비가 혹시 창고에 든 것은 아닐까? 장부를 본 것은 아니겠지? 정희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판관 나으리께서는 박중태와 결탁하여 백성을 수탈하였나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장부철이옵니다. 관아 아니 술렁이며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무슨 허튼 소리요. 그런 일은 결코 없소. 정의는 장부를 펼쳐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월 보름날 박중태로부터 은 10량을 받음. 2월 초하루 김서방의 논밭을 박중태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함. 판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장부는 조작된 것이오. 믿어서는 안 돼오. 그때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관 나으리,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 저 장부를 없애야 할까라 생각하고 계시지요? 또한 박중태에게 달려가 도망치라 일러야겠다고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판관의 눈이 커지며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소연이 정확히 그의 속마음을 짚은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 아씨가 무엇이길래 내 마음을 아는가 하고 두려워하고 계시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놀람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낭자가 정말로 마음을 읽는구나. 그렇다면 판관 나으리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네. 판관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저것이 무슨 요술이오? 소연은 침착히 대답했습니다. 요술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로 거짓을 꿰뚫어보는 힘이옵니다. 그때 박중태가 허둥지둥 달려들어왔습니다. 판관 나으리, 무슨 일이옵니까? 그러나 소연은 그 역시 꿰뚫었습니다. 박 영감님, 지금 마음속으로 이 일이 탄로나면 내 재산이 모두 날아간다라 생각하고 계시지요. 또 어떻게든 이 난국을 모면해야 한다고도 다짐하고 계십니다. 박중태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을 잃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참으로 놀랍다. 낭자가 그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악행이 사실이라는 말이지. 정의가 다시 장부를 들어 외쳤습니다. 여러분, 증거와 낭자의 능력이 모두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는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판관과 박중태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소연이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는 거짓이 이 고울을 덮지 못할 것이옵니다. 관아들은 술렁이며 진실의 무게가 온 고울에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걷히고 정의의 빛이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관아 아니 술렁이자 아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판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나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분간조차 힘들었지요. 백성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거세어지고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판관 나으리, 정말로 그런 짓을 하신 것이옵니까? 한 백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만석 판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정하려 했으나 소연이 다시 그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판관 나으리,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이 자리를 모면하고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순간 판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중태 또한 뒷걸음질치며 식은땀을 흘렸지요. 이건 모두 거짓이오. 저런 계집아이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오. 박중태가 외쳤으나 소연은 단호히 그의 속내까지 드러냈습니다. 박 영감님, 지금 창고에 숨겨둔 금고 열쇠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중태는 크게 놀라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실제로 속옷 속에 금고 열쇠를 감추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그때 관아의 상급 아전인 김석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판관의 부정을 알았으나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백성들이여, 소생이 증언하겠습니다. 김석이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소생은 오랫동안 판관 나으리 곁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부정을 보았나이다. 박중태 영감이 뇌물을 바치는 것을 여러 번 직접 보았고 무고한 백성의 재산을 빼앗으라 명을 받은 적도 있사옵니다. 백성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전들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억지로 거짓 장부를 꾸며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오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판관과 박중태는 더는 변명할 길이 없었지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히 상부에 보고한 덕에 관찰사의 행렬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관찰사 어른께서 나오셨다. 백성들이 길을 비키며 절을 올렸습니다. 위험 있는 관찰사가 말에서 내려 관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엄숙한 목소리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정의가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절했습니다. 관찰사 나으리, 이 고을 판관의 부정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정의는 그동안의 일을 조목조목 고했습니다. 장부의 증거, 소연의 특별한 능력, 아전들의 증언까지 빠짐없이 전하였지요. 관찰사는 장부처를 살피더니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 하였소? 예, 그렇습니다, 나으리. 소연이 단정히 대답하자 관찰사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판관을 향해 꾸짖듯 말했습니다. 판관, 이 모든 혐의가 사실이냐? 유만석 판관은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수많은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른 소관이 잘못하였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으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박중태 또한 땅에 엎드려 애원했지요. 관찰사 나으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관찰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법은 법이다. 유만석 판관은 즉시 파직하여 변방으로 유배 보낸다. 박중태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 50대에 처하라. 엄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관찰사는 소연과 정의를 따로 불러 치하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용기와 지혜가 이 고을을 살렸다. 특히 소연 낭자의 특별한 힘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 분명하다. 며칠 뒤 박중태에게서 몰수한 재산 일부가 억울하게 피해본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민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소연의 집안 재산 또한 일부 되돌아왔고 옥에 갇혔던 무고한 백성들도 풀려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판관은 청렴하고 공정한 인물이었기에 고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백성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연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불렀고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 칭송했지요. 어느 날 저녁 소연과 정의는 처음 만났던 정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령님, 이제 모든 일이 끝난 듯 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소연 낭자. 허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요. 소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시옵니까? 낭자의 힘으로 다른 고을에서도 억울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자라났지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소연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비한 능력을 선한 일에 쓰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아 억울한 일을 돕겠다고 말이지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소연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내린 능력으로 악을 꺾고 선을 도운 의로운 낭자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전설이 되었지요.